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상울짜기에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는 그곳에는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인적 드문 그 상골 마을에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으면 다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집 창호지 문틈새로 희미한 호롱불 빛 하나만이 위태롭게 새어나와 눈 덮인 마당을 아주 조금 밝힐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콩 삶는 냄새가 가득 차 있어 바깥의 차가운 냉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희뿌연 김이 서린 방 한가운데서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묵묵히 절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갓 삶아낸 노란 메주콩을 으깨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화의 나이는 이제 갓 20을 넘겼으나 거친 무명옷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늙은이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듯 축 처져 보였습니다. 호롱불이 일렁일 때마다 연화의 얼굴 오른쪽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이 흉측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얼굴 반쪽을 뒤덮은 이 검붉은 자국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도깨비가 침을 뱉고 간 아이라거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흉물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퇴뱉고 지나가기 일쑤였고 아이들조차 그녀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연화에게 세상은 차가운 눈보라보다 더 매섭고 잔인한 곳이었기에 그녀는 오직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콩을 만질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흉측한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손끝은 더없이 야무지고 섬세했습니다. 못생긴 손마디가 으깨진 콩을 주물러 메주덩이를 빚어낼 때면 투박했던 콩 반죽은 어느새 고르고 단단한 네모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연화는 메주 하나하나를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가르침인 장 담그는 법은 연화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장맛은 깊고 그윽하여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으나 정작 그 장을 누가 담갔는지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문짝이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찬바람의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연화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숙부장쇠였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다 며칠 만에 돌아온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 안을 휘 둘러보더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연화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카를 향한 연민 대신 혐오와 짜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소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부엌으로 나가 식은 국이라도 데워오려 했으나 장소의 고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연화의 붉은 반점을 노려보며 자신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것이 마치 재수없는 조카년 때문인 양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부모 잡아먹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삼촌 앞길까지 막는다며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밥그릇을 꺼내 숙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은 그녀가 자신은 굶으면서도 숙부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소에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뒹굴고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흩어지자 연화는 놀라움보다는 서글픔에 가슴이 메어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장소에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밟아 뭉개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읍내의 고리 대금업자에게 빌린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내용은 연화가 듣기에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저 흉물을 누가 데려가겠냐마는 돈 많은 조대감이 종련으로라도 쓰겠다니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오직 타들어가는 심지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장소에는 술기운에 못 이겨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연화는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그녀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와 함께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닭이 회를 치기도 전에 들이닥친 것은 읍내에서 위세 좋기로 소문난 조대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이어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은 조대감이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가난하고 천한 것들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고 찌그러진 초가집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했습니다. 장소에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굽실거리며 조대감을 맞이했습니다.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비는 꼴이 마치 주인을 만난 똥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대뜸 물건을 고르듯 연화를 불러내라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연화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 특히 붉은 반점은 더욱 선명하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조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소문대로 천하의 박색이라며 혀를 차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탐욕스러운 눈으로 연화의 몸집을 훑어내렸습니다. 얼굴은 흉측해도 뼈대가 굵고 튼튼해 보이니 집안일 부려먹고 아이 낳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며 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 당장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장소에는 돈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값이 흥정되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 팔려 나온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오셨다는 100년도 더 묵은 시간장이 담긴 큼지막한 옹기 항아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항아리야말로 어머니의 영혼이자 이 집안을 지탱해온 자존심이었습니다. 숙부는 저 귀한 시간장마저 조대감 댁에 웃돈을 얹어 팔아넘기기로 약주한 상태였습니다. 가마가 도착할 시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구경을 나왔습니다. 흉측한 연화가 부잣집 첩실로 팔려간다니 다들 쑥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걸어 나오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붉은 홀레복 대신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저승에서 온 귀신 같았습니다. 장소에는 기가 막혀 당장 옷을 갈아입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독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큼지막한 맷돌,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대감과 하인들, 그리고 장소애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소리칠 새도 없이 연화는 있는 힘껏 돌멩이를 가장 큰 장독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고요한 상월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귀한 시간장이 터진 독틈으로 콸콸 쏟아져 나와 하얀 눈 위를 검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식간에 진동하는 쿰쿰하고 짙은 간장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의 혼은 깨진 독과 함께 사라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조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재앙을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다면 빈 가마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서려 이글거리고 있었고 붉은 반점은 분노로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미신을 끔찍이 믿던 조대감은 불길하다며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년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떠나자고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조대감의 행렬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자 넋이 나갔던 장수애가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거금이 날아간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마당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연화를 무자비하게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매질이 연화의 등과 어깨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장소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피투성이가 된 연화를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내년은 이제 우리 집 귀신도 아니니 객사하든 얼어 죽든 알아서 하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쾅 하고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옥죄해 오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옥 같은 집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로 변해갔고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감각이 없어진 발이 눈구덩이에 빠지며 연화는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얇은 소복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얼려버릴라 하듯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눈을 녹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거친 숨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삿갓을 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는데 등에는 낡은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쓰러진 연화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연화의 이마를 짚어보는 그의 손은 불처럼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덕수라는 이름의 늙은 장돌뱅이였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아온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고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혀를 차며 이 엄동설 안에 어쩌다 이런 곳에 쓰러져 있냐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덕수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게 마른 그녀를 조심스럽게 들쳐 업었습니다. 덕수의 등은 좁고 구부정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안방보다 넓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보라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연화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덕수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비싼 향료 냄새도 역겨운 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투박하지만 정겨운 향기였습니다.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람만 겨우 막은 듯한 허름한 움막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작은 화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아궁이 앞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연화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덕수가 뒤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깨어났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다정했습니다. 덕수는 끓고 있던 죽 한 그릇을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변변한 쌀알도 없이 산나물 몇 가닥을 넣어 끓인 묽은 죽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든 연화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낯선 이에 베풀어준 온정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움막 안은 평온했습니다. 덕수는 연화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얼굴은 왜 그런지, 갈 곳은 있는지. 그저 말없이 땔감을 더 넣어주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은 모든 문을 닫기 전에 아주 작은 창문 하나는 열어두시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장독대 대신 그녀는 이 춥고 험한 세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둥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들려올 무렵 덕수의 낡은 움막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연화는 움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덕수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낮에는 산 아랫마을 장터에 나가 허들의 씨를 하고 저녁이면 시래기나 무청 같은 버려진 식재료들을 주워 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들떠보지도 않을 찌꺼기들이었지만 연화의 손에 닿으면 그것들은 전혀 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식재료의 숨결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며칠을 알아누워 입맛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덕수가 가져온 말라 비틀어진 무와 산비탈에서 카연 이름 모를 산나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이 재료를 만질 때마다 시들었던 채소들이 마치 물을 머금은 듯 생기를 되찾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뚝배기에 물을 붓고 자신이 직접 띄운 메주가루를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에서는 구수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듯 따뜻한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코끝을 간지럽히는 냄새에 이끌려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연화가 내민 뚝배기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거칠게 섞인 보리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이던 덕수는 국물을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맛은 그가 평생 맛본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리운 맛이었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그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재능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그녀는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도 어떤 풀이 몸에 좋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연화는 산수유, 당귀, 그리고 맑은 계곡물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약된장을 담갔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그녀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정성을 쏟을 때면 항아리 주변에는 항상 맑은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장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는 약과도 같았습니다.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덕수가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팔기 시작했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읍내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던 전직관리가 연화의 된장국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깨비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약손을 가진 선녀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상월짜기에 허름한 움막 앞에는 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덕수의 지게에는 쌀과 비단이 가득 실려왔습니다. 연화와 덕수의 생활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비가 새던 움막은 번듯한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너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다리를 절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연화는 고운 무명옷을 입고 당당하게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붉은 반점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 반쪽을 덮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흉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능력을 증명하는 징표처럼 여겼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은은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평온하던 이들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은 기어이 산 너머 장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대감에게 사기를 쳤다며 문매를 맞고 빈털터리가 된 장소에는 도박빚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떼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당장 연화가 사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수많은 장독대를 보며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것들만 차지하면 빚을 갚고도 남은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술에 쩔어 꾀죄죄한 몰골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제 집인 양 행세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버리고 간 조카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뻔뻔스럽게 거짓 눈물을 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연화가 아닌 마당에 가득한 장독들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나서서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장소에는 늙은이가 어디서 끼어드냐며 덕수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연화는 넘어진 덕수를 부축해 일으키며 장수애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을 테지만 지금의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웅크리고 매를 맞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사람과 자신이 일구어낸 삶의 터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장독 뚜껑을 덮던 나무, 주걱을 손에 꽉 쥐고 장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기세에 장소에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황한 장소에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 없는 년을 거두어 키워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어른에게 대드냐며. 이 모든 재산과 장담그는 비법은 원래 우리 집안의 것이니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연화의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저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을 홀려 돈을 번 게 분명하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장수의 눈을 쳐다보며 당신은 나를 짐승처럼 팔아넘긴 순간 이미 삼촌이기를 포기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장독대와 비법은 어머니의 유산이자 나의 피땀이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장소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법적으로는 내가 내 유일한 보호자라며 관에 가서 조카가 가출하여 늙은 숙부를 봉양하지 않는 불효녀라고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선 팔도에 불효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며 내년은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이고 이 재산은 결국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낄낄거렸습니다. 덕수는 분함에 몸을 떨었지만 신분이 미천한 그로서는 법을 들먹이는 장수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장수에는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겠다며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하라고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장소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주걱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장독들을 스치며 웅장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를 응원하는 자연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덕수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걱정 말라고 이번에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라고 굳게 말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수의 고발로 인해 관아의 사또가 직접 이 사건을 심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재판이 열리는 관아 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얼굴의 연화가 정말로 숙부를 배신한 불효녀인지 아니면 신비한 장맛을 나아내는 선녀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2개의 화로와 콩, 그리고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단순히 말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2 사람이 직접 장을 담가 그 맛으로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엄명했습니다. 음식에는 만든 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는 법이니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올바른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사또의 지론이었습니다. 장소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밤
연화의 옛집 장독대에 몰래 숨겨두었던 묵은 간장 한 병을 훔쳐 품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장을 담그는 척 신용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훔쳐온 간장을 섞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조카년이 만든 것이니 맛은 보장되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콩을 씻고 불을 지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그 손길에는 정성 대신 탐욕과 조급함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연화는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교도 사람들의 환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투박한 옹기항아리와 산에서 직접 길어온 맑은 물, 그리고 잘 띄운 메주가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지그시 감고 콩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콩이 자라난 흙과 햇살, 그리고 바람에게 감사하며 먹는 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친 메주덩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아 지켜보던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심사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장소혜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간장 종지를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천하일미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수혜를 한번 쳐다보고는 천천히 간장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기대했던 깊은 맛은커녕 혀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짠맛과 쿰쿰한 썩은 내가 입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쇠가 훔쳐온 간장이 보관을 잘못하여 이미 상해버린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검은 속내가 음식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사또는 입에 든 것을 뱉어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빠진 내 놈의 마음과 똑같구나. 장소에는 그럴 리 없다며 당황하여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코를 막으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장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된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연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박한 질그릇에 담긴 간장을 삿되게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은은하고 구수한 향기가 관아마당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맡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습니다. 사또는 조심스럽게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지며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은 달콤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도는 감칠맛이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만 하다가 마침내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로다. 재료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맛이다. 이런 맛은 맑은 영혼을 가진 자만이 낼 수 있는 것이다. 관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는 연화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은 흉터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능을 표시한 낙인과도 같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승패는 명백히 가려졌다. 판결은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사또는 장수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남은 재산을 몰수하여
관아의 국고로 귀속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연화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 것이며 만약 또다시 행패를 부릴 시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소에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에 의해 형틀에 묶여 처절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화에게는 큰 상이 내려졌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효심과 재능을 높이 사서 장인의 칭호를 내리고 앞으로 그녀가 만드는 모든 장을 관에 납품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분이 천민에서 벗어나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경받는 장인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사댁에 큰절을 올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덕수가 쩔뚝거리며 걸어나와 연화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깊은 상월짝이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고 입구에는 심장관, 신장관이라는 현판이 멋들어지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장을 담그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장을 먹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복점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덕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연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덕수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꽃이 핀 눈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갓 구운 떡에 자신의 간장을 찍어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의 얼굴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이모, 더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만개한 매화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잘 숙성된 장마처럼 깊은 인생의 지혜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타인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덕수와 함께 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연화야, 우리 참 잘 살았다. 그렇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덕분에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들의 앞날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부잣집 첩실로 팔려갈 뻔했던 흉측한 처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맵고 짠 시련을 견디고 마침내 달콤한 결실을 맺은 한 독에 잘 익은 장과 같았습니다. 허허, 이야기가 끝났군요. 장작이 다 타서 불이 꺼져가는 줄도 몰랐네요. 연화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세상의 어리석음이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춥고 배고픈 겨울 같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고야 만답니다. 저기 창밖을 보세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새벽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내일은 날씨가 맑으려나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화의 장마처럼 깊고 그윽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눈을 붙이시지요. 저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